고객님, 잔액 조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1127억 원입니다. 은행 직원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저는 그 자리에서 손에 쥐고 있던 지팡이를 놓쳐버렸습니다. 73년을 살면서 이런 말을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항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새벽 4시 휴대폰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이제는 알람 따위 필요 없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20년째 같은 시간,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낡은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11월 새벽 공기가 폐속으로 파고들었고 차가운 기운에 잠시 정신이 또렷해졌습니다. 오늘도 한번 해보자.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때 묻은 작업복, 구멍난 장갑, 20년 된 운동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지 않습니다. 구부정한 허리, 깊게 파인 주름, 손등에 세월이 새겨놓은 흔적들. 이게 바로 박성호 73세의 현재입니다. 리어카를 끌고 나섰습니다. 골목길을 지나며 가로등 불빛이 아스팔트 위에 긴 그림자를 만들어냈고 그 그림자가 저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저 그림자처럼 나도 누군가를 따라다니는 존재인가? 그런 생각이 문득 스쳤습니다. 첫 번째 거점, 동네 슈퍼마켓 뒤편입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늘 이맘때면 박스를 쌓아두시거든요. 리어카에 박스를 실으며 허리를 폈다 굽혔다 반복했습니다. 무릎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60이 넘으니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도 움직여야지. 멈추면 끝이니까. 두 번째 거점, 편의점 앞 재활용 수거함입니다. 새벽에 누군가 버린 종이박스들이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씩 추려내는데 박스 틈 사이로 뭔가 떨어졌습니다. 탁! 바닥에 떨어진 건 얇은 책자 하나였습니다. 뭐지? 손전등을 켜고 살펴봤습니다. 40년도 더 된 듯한 누렇게 바랜 은행 통장이었습니다. 표지가 너덜너덜하고 모서리는 다 헤어져 있었습니다. 통장을 펼쳤습니다. 예금주 김태준. 김태준. 이 이름이 왜 이렇게 낯익은 걸까요? 아니, 설마.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40년 전 기억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은행원이었습니다. 번듯한 정장을 입고 깔끔하게 빗은 머리에 구두까지 반짝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제 앞에 무릎을 꿇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너덜너덜한 옷, 해진 운동화, 그리고 간절한 눈빛. 김태준, 25살 청년이었습니다. 은행원님, 부탁드립니다. 3천만 원만, 딱 3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미국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공부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근데 돈이 없어요. 은행에서 대출 신청했는데 다 거절당했습니다. 고아 출신이라서 보증 설 사람도 없고요. 제발 한 번만 믿어주세요. 반드시 갚겠습니다. 저는 그때 고민했습니다. 규정상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담보도 없고 보증인도 없는 청년에게 거액을 빌려주는 건 미친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알겠네. 이 통장 만들어서 내일 다시 오게. 왜 그랬을까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그 청년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그 눈빛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제 개인 돈 3천만 원을 그 통장에 넣어줬습니다. 태준 씨, 이건 은행 돈이 아니라 내 돈일세. 갚을 수 있을 때 천천히 갚게. 그리고 꼭 성공하게. 김태준은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은행원님,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 꼭 갚겠습니다. 그렇게 그 청년은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년 뒤 저는 횡령범이 됐습니다. 누군가 은행 돈 5억 원을 빼돌렸고 그 혐의가 저에게 씌워졌습니다. 누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직장, 명예, 가족. 아내는 떠났고 딸 지민이는 고등학생이었는데 혼자 생계를 꾸려야 했습니다. 그때 김태준에게 연락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래, 나한테 3천만 원 빌린 놈이 어떻게 날 도와주겠어? 그렇게 단념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흘렀습니다. 새벽 거리에 서서 그 낡은 통장을 쥐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김태준, 너가 왜 여기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통장을 그냥 버릴까 아니면 은행에 가볼까? 에이 뭐, 어차피 폐지 주우러 다니는 인생인데 한번 가보지 뭐. 해가 뜨고 9시가 됐습니다. 은행 앞에 섰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온 제 모습이 은행 유리창에 비쳤습니다. 남루한 행색, 더러운 장갑, 폐지 냄새. 이런 꼴로 은행에 들어가도 되나? 하지만 발걸음을 뗐습니다.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차가운 에어컨 바람과 함께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쏟아졌습니다. 아, 이런 시선. 익숙해. 상담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저기, 이 통장 좀 조회해 주실 수 있나요? 직원이 통장을 받아들고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고객님, 이 통장 40년도 더 된 것 같은데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그렇게 10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당황한 듯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고객님,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점장님을 모시고 오겠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지? 5분 뒤 정장을 갖춰 입은 50대 중반의 지점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객님 실례지만 신분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지점장은 신분증과 통장을 번갈아 보더니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고객님, 이 통장의 예금주가 김태준 씨이신데 고객님과는 어떤 관계이십니까? 그냥 아는 사람입니다. 40년 전에. 그렇군요. 고객님,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지점장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통장의 잔액이 1127억 원입니다. 순간 귀가 멍했습니다. 뭐라고? 1127억? 이게 무슨... 제 손에서 지팡이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딩그랑 소리를 내며 굴러갔습니다. 고객님, 괜찮으십니까? 지점장이 황급히 저를 부축했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통장만 바라봤습니다. 김태준, 너가 뭘 한 거야? 지점장 개인 상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푹신한 소파에 앉았지만 엉덩이에 닿는 감촉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거든요. 1127억이라고? 지점장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고객님, 이 계좌는 40년 전 개설됐고 그 후 단 한 번도 입출금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3개월 전 미국 실리콘밸리 소재 법무법인을 통해 1127억 원이 일괄 입금됐습니다. 서류를 넘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고인이 되신 김태준 씨께서 남기신 유언장입니다. 유언장.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태준이가 죽었다고?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올해 3월 15일 미국 현지에서 췌장암으로 별세하셨습니다. 향년 65세였습니다. 65세? 저보다 8살 어렸던 청년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유언장, 박성우 은행원님께 형님 40년 만에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아니, 이제 와서 형님이라 부를 자격이 있을까요? 제가 미국으로 떠난 뒤 형님께 연락드리지 못한 이유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형님이 횡령 누명을 쓰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지 1년쯤 됐을 때였습니다. 한국 신문 기사로 알게 됐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형님께서 저에게 빌려주신 3천만 원. 그 돈이 횡령 증거로 둔갑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제가 연락하면 형님께 더 큰 누명이 씌워질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비겁한 놈입니다. 저는 유언장을 읽는 동안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손등으로 눈을 훔쳤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없었구나. 계속 읽었습니다. 40년 동안 하루도 형님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프로그래밍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건 형님이 제 꿈을 믿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형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가난 속에서 허우적거렸을 겁니다. 이 돈은 형님 돈 3천만 원에 대한 40년치 이자입니다. 형님, 부디 이 돈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형님께 딸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이름이 지민이라고. 제가 형님께 빚을 갚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는 것처럼 혹시 형님도 따님께 하지 못한 말이 있으시다면 이 돈으로 꼭 전해주세요.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평생 은인이셨던 박성우 형님, 부디 건강하십시오. 김태준 올림. 유언장을 다 읽고 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객님, 지점장이 조심스럽게 물티슈를 건넸습니다. 받아서 얼굴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태준아, 이 바보야. 고객님, 법적으로 이 유산을 상속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언장에 명확히 박성우님을 수혜자로 지정했고 미국 법무법인에서도 모든 법적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저는 이 돈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예, 저는 그냥 그 친구를 도와준 것뿐입니다. 3천만 원도 제 마음으로 준 거였어요. 갚으라고 준 게 아니었습니다. 지점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고객님, 고인의 유언을 거부하시는 건 유언이라. 저는 다시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혹시 형님도 따님께 하지 못한 말이 있으시다면 이 돈으로 꼭 전해주세요. 지민이, 제 딸, 20년 동안 연락 한 번 제대로 못한 제 딸. 그래, 지민이.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지민이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행복한가요? 아니면 여전히 저를 원망하며 살고 있을까요? 지점장님, 이 돈을 제가 쓸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고객님의 재산이니까요. 그럼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일단 이 돈은 받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쓸 건 아닙니다. 그럼요. 제 딸을 찾아야겠습니다. 은행을 나섰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걷는데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같은 거리인데 같은 하늘인데 뭔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1127억. 그 돈이 제 손에 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태준이가 마지막으로 내게 준 건 용기였어. 딸을 만날 용기. 20년 동안 피해왔던 그 용기를 태준이가 다시 제게 쥐어준 겁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랍을 뒤졌습니다.
먼지가 쌓인 낡은 수첩이 나왔습니다. 20년 전 마지막으로 적어둔 지민이 전화번호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이 번호가 아직 살아있을까?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제발, 받아라. 네 번째 신호음이 끝날 무렵, 딸각, 여보세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제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지민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세요?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나다. 아빠야. 또 침묵. 더 길고 더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왜 전화하셨어요? 그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20년 만에 전화해서 너 보고 싶었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볼 일 없으시면 끊겠습니다. 아니, 잠깐. 지민아, 너 만나고 싶다. 딱 한 번만. 아빠가 할 말이 있어. 꼭 해야 할 말이. 한참의 침묵 끝에 지민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오후 3시. 종로 카페. 30분만 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지민아, 정말.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휴대폰을 쥔 채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지민아, 미안하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수없이 연습했습니다. 지민아, 아빠가 미안했다. 지민아,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지민아, 아빠는 너를. 하지만 어떤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옷장을 열었습니다. 20년 된 옷들 뿐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옷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옷을 입고 가면 지민이가 또 실망하겠지. 그래도 가장 깨끗한 셔츠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73세 노인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지민이 눈에 나는 어떻게 보일까? 오후 3시, 카페 앞에 도착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봤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있는 45세 여자. 짧게 자른 머리, 지친 얼굴, 싸구려 정장. 하지만 눈빛만은 2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지민아.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지민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왔네요. 그래.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지민아, 너 용건만 말씀하세요. 시간 없어요. 칼같이 잘린 말투였습니다. 그래. 당연하지. 20년 동안 연락도 안 한 아빠한테 따뜻하게 대해줄 리가 없지. 너 어떻게 지냈니? 지민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빠는 너한테 미안한 게 많아. 그런 말하러 부른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말이 막혔습니다. 지민이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럼 저 가볼게요. 일 있어서. 지민아. 제가 그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지민이가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 떼세요. 카페 안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우리에게 쏟아졌습니다. 지민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이 뭔데? 당신이 뭔데 20년 만에 나타나서 미안하다 그러세요? 그게 말이 돼요? 지민아, 전 혼자 다 살았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혼자 알바해서 학비 벌고 밥 먹고 잠자고 대학도 못 갔어요. 돈이 없어서 당신 때문에.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고 싶었다고? 우습지도 않아요. 지민이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카페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민이가 문을 열려는 순간 제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내 엄마가 아프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민이를 붙잡을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민이가 멈춰섰습니다.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뭐라고요? 내 엄마 병원에 입원했어. 너를 보고 싶어 한다. 완전히 거짓말이었습니다. 지민이 어머니는 20년 전 저를 떠나 재혼했고 지금은 외국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딸을 붙잡기 위해서는 이런 거짓말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지민이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어느 병원이에요? 그게 나중에 연락할게. 지금은 면회 시간이 아니라서. 지민이가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거짓말 같은데요? 아니야. 정말이야. 지민이는 한참 저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연락 주세요. 병원 주소. 그래, 꼭 연락할게. 지민이는 더 이상 말없이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지민이의 빈 커피잔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 지민아. 거짓말해서. 하지만 이게 너를 다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 카페를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은행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잔액 1127억 원. 태준아, 너가 준 이 돈으로 내 딸을 되찾을 수 있을까? 그날 밤 또다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딸을 되찾기 위한 제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사실이 밤새 저를 괴롭혔습니다. 새벽 5시 결국 잠을 포기하고 일어났습니다. 지민이한테 뭐라고 말하지? 거짓말을 덮으려면 또 다른 거짓말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간 끝없이 거짓말의 늪에 빠지게 될 겁니다. 아니야. 솔직하게 말하자. 그래, 솔직하게 털어놓자. 1127억 이야기도, 태준이 유원장 이야기도, 그리고 지민이를 다시 만나고 싶었던 제 진심도. 휴대폰을 꺼내 지민이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화가 났나?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민아, 아빠다. 할 얘기가 있어. 내 집 주소 좀 알려줄 수 있니?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여전히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래, 당연하지. 20년 만에 나타난 아빠한테 집 주소를 알려줄 리가 없지.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 지민이가 살던 동네 주소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혹시 아직 그 근처에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저는 리어카 대신 지하철을 탔습니다. 40분을 달려 도착한 곳. 예전에 지민이와 함께 살던 동네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변해 있었습니다. 낡은 건물들은 헐리고 새 아파트가 들어서 있었고 골목길은 넓은 도로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20년이면 이렇게 변하는구나. 그때였습니다. 골목 모퉁이에 작은 슈퍼마켓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명동 슈퍼. 저 슈퍼. 예전에도 있었는데 20년 전 지민이와 함께 장을 보러 갔던 그 슈퍼였습니다. 발걸음을 옮겨 슈퍼 문을 열었습니다. 따르릉. 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6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 주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기, 혹시 이 근처에 박지민이라고 아십니까? 주인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박지민? 그 이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40대 중반 여자고요. 예전에 이 동네 살았었는데. 아, 지민이 그의 아버지세요? 네, 맞습니다. 주인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어머, 그런데 많이 늙으셨네요. 20년 전엔 그래도 괜찮으셨는데. 그렇습니다. 지민이는 지금 여기 안 살아요. 이사 갔어요.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주인이 잠시 생각하더니 수첩을 뒤적였습니다. 여기 있네. 전에 택배 보낼 일이 있어서 주소 받아놨거든요. 근처 반지하 월세방이에요. 주인이 주소를 적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저씨, 지민이한테 잘해주세요. 그 애 혼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네. 20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아오시더니 이제 와서 찾아가시는 거 보니까 뭐 사정이 있으셨겠죠. 주인의 말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슈퍼를 나왔습니다. 주소를 보며 걸었습니다. 20분을 걸어 도착한 곳은 낡은 주택가였습니다.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니 반지하 입구가 보였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초록색 철문, 문패에 박지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구나. 손이 떨렸습니다. 초인종을 눌러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누구세? 지민이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이 가득했습니다. 집에서 입는 낡은 트레이닝복 차림이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민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왔어요? 지민아, 나 어떻게 여기를 알고 왔어요? 그게 동네 슈퍼 주인한테. 아, 정말. 지민이가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저는 급하게 문을 붙잡았습니다. 지민아, 잠깐만. 5분만, 딱 5분만 시간을 줘. 싫어요. 가세요. 지민아, 제발. 가라고요. 지민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순간 안쪽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누구야? 아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아이. 지민이의 얼굴이 더욱 굳었습니다. 아무도 아니야. 들어가 있어. 하지만 아이가 문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할아버지? 아이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보며 숨이 멎었습니다. 이 아이가 지민이 딸? 수아야, 들어가. 지민이가 아이를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를 쳐다봤습니다. 보셨죠? 이제 가세요. 지민아, 너 애가 있었구나.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손녀잖아. 내 손녀. 손녀 아니에요. 지민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제 아버지도 아니고 저 아이 할아버지도 아니에요. 우린 20년 전에 이미 남남이 됐어요. 지민아, 가세요. 다시는 여기 오지 마세요. 쾅!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닫힌 문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 할아버지 누구야? 아무도 아니야.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아니라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계단 중간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됐구나.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계단 위에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누구세요? 아무도 아닙니다. 여기 박지민 씨 아세요? 예. 남자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저 대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문이 열렸습니다. 오빠, 지민이었습니다. 아까와는 전혀 다른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들어와. 밥 먹고 가. 남자가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지민아, 이분은 누구야? 지민이가 저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야. 들어와. 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라고 두 번째로 들었습니다. 아무도 아니다. 모르는 사람이다. 제가 지민이에게 어떤 존재인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은행 통장을 꺼냈습니다. 잔액 1127억 원. 이 돈이 뭐가 중요해? 딸이 날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때였습니다. 지민이네 집 쪽에서 누군가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아까 그 남자였습니다. 그는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 지민이 좀 걱정이야. 요즘 빚독촉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더라고.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은행 대출이랑 사채까지 합치면 거의 8천만 원 넘는데 수아 학원비까지 내야 하니까 매달 이자만 감당하기도 벅차다더라. 8천만 원. 빚. 지민이가 빚에 쪼들리고 있었어. 남자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돈이 문제라면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어. 하지만 지민이가 내 돈을 받을까? 2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서 빚 갚아줄게라고 하면 받아들일까요? 아니야. 절대 안 받을 거야. 그렇다면 몰래 갚아주면 되지. 은행에 갔습니다. 직원님, 타인의 빚을 대신 갚을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채무자 정보와 채권자 정보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럼 제가 갚았다는 사실을 채무자가 모르게 할 수는 없나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법적으로 채무자에게 통보가 가야 합니다. 그렇구나. 계획을 바꿔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밤새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민이가 모르게 도와줄 수 있을까? 새벽 3시쯤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익명 후원자로 하면 되잖아. 다음 날 아침 다시 은행에 갔습니다. 직원님, 익명으로 타인에게 돈을 보낼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다만 일정 금액 이상은 증여세 문제가 있어서. 그럼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연간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가능합니다. 5천만 원이면 지민이 빚의 절반 이상을 갚아줄 수 있어. 그럼 박지민이라는 사람 계좌로 5천만 원을 보내고 싶은데 보낸 사람 이름을 익명의 후원자로 할 수 있습니까? 네, 송금 메시지에 그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송금을 했습니다. 받는 사람 박지민. 금액 5천만 원. 메시지 익명의 후원자가 보냅니다. 힘내세요. 송금 완료. 휴대폰을 쥔 채 지민이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지민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저예요. 지민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기, 혹시 아버지가 보낸 거예요? 5천만 원. 응? 무슨 소리야? 방금 제 계좌에 5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익명의 후원자라고. 아니야. 나 아니야.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럼 누가 보낸 거죠? 나도 모르겠다. 혹시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부자 있니? 없는데. 지민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거 받아도 되는 건가요? 모르는 사람이 보낸 거면 경찰에 신고해봐. 그래야 할까요? 지민이 목소리에 고민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민아, 혹시 너 빚이 있니? 어떻게 알았어요?
아까 내 집에 갔을 때 문틈으로 독촉장 봤어. 얼마나 되니? 8천만 원이요. 그럼 그 돈으로 빚 좀 갚아라. 누가 보냈든 하늘이 도와주는 거야. 그래도 돼요? 그래. 너무 고민하지 마. 어쩌면 정말 하늘이 너를 돕는 걸지도 몰라. 한참의 침묵 끝에 지민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나한테 고마워해? 그냥 들어줘서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태준아, 너가 준 돈으로 내 딸을 조금이나마 도와줬어. 그날 밤 처음으로 편하게 잠을 잤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민이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최소한 빚은 조금 덜었을 거야.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오늘도 새벽 4시에 일어나 리어카를 끌고 나갔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이제는 목적이 생겼어. 폐지를 주우며 생각했습니다. 남은 돈으로 지민이를 어떻게 더 도와줄 수 있을까? 손녀 수아의 학원비도 대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발걸음을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오후 2시쯤 폐지를 다 팔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성호 씨십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저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정훈입니다. 김태준 씨의 유산 상속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아, 그 변호사. 은행에서 받은 명함에 적혀 있던 변호사였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박성호 씨, 내일 오전 10시에 저희 사무실로 방문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상속 관련해서 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전화상으로는 곤란하고요.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옷장에서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법률사무소까지 가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높은 빌딩 12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일이길래? 김앤장 법률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박성호 씨 오셨습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안내를 받아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큰 테이블이 있고 그 앞에 정장을 입은 40대 중반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십시오. 의자에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몇 장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박성호 씨,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준 씨의 유산 상속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예, 김태준 씨의 조카라고 주장하는 김민수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유 원장의 효력에 대해 법적 다툼을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김민수 씨 측 주장은 이렇습니다. 김태준 씨가 유 원장을 작성할 당시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췌장암 말기였고 강한 진통제를 복용하고 있었다는 의료 기록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이는 분명, 물론 저희도 유 원장이 합법적으로 작성됐다는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면 법정에서 다뤄야 합니다.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뭡니까? 김태준 씨에게는 미국에 더 큰 유산이 남아 있습니다. 부동산, 주식 등을 합치면 약 5천억 원 규모입니다. 5천억. 김민수 씨는 그 유산의 상속인이 자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성호 씨께 넘어간 1127억 원도 부당하다며 반환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는
그 돈이 필요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다른 문제입니다. 변호사가 서류 하나를 저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김민수 씨가 제출한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서류를 펼쳤습니다. 김민수, 1980년생, 김태준의 친형 김태수의 아들. 친형의 아들이라고? 김태준 씨에게 형이 있었습니까? 네. 하지만 김태준 씨가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이미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김민수입니다. 그럼 법적으로 보면 혈족입니다. 만약 유언장이 무효화되면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김민수 씨가 모든 유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싸워야 합니다. 김태준 씨의 진심을 증명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40년 전 박성호 씨가 김태준 씨에게 3천만 원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영수증, 계약서, 통장 거래 내역, 뭐든 좋습니다. 40년 전 증거라고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그런 게 남아있을까요? 찾아보셔야 합니다.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법률사무소를 나왔습니다. 길거리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40년 전 증거, 집에 남아있을까요? 횡령 누명을 썼을 때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은행 관련 서류는 다 버렸을 겁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잖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창고를 뒤졌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오래된 사진, 옷, 책들. 하지만 은행 서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됐습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주저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포기해야 하나? 그때였습니다. 구석에 낡은 가방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건 예전에 출근할 때 들고 다니던 가방 아닌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수첩과 몇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40년 전 메모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1985년 3월 15일 김태준 3천만 원 대출 요청. 1985년 3월 17일 개인 통장에서 3천만 원 인출. 김태준 전달. 이거야.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누렇게 바랜 영수증 한 장. 금액 3천만 원. 받는 사람 김태준. 날짜 1985년 3월 17일. 발급인 박성호. 영수증 뒷면에는 김태준의 손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성호 형님, 형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형님 딸 지민이가 제 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준 올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준아, 너가 이런 걸 남겼구나. 영수증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증거를 찾았습니다. 정말입니까? 당장 가져오세요. 법률사무소로 달려갔습니다. 변호사에게 영수증과 수첩을 보여줬습니다. 변호사가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특히 뒷면의 메모가 결정적이네요. 그럼 이길 수 있습니까?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상대방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더니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 말끔한 정장 차림에 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이정훈 변호사님? 김민수 씨? 그 남자가 바로 김민수였습니다. 김민수가 저를 보더니 비웃듯 웃었습니다. 당신이 박성호? 네.
폐지 줍는 늙은이가 1,000억을 받겠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이 뭔데 그런 말을 합니까? 저는 김태준의 조카입니다. 법적으로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당신 같은 남한테는 한 푼도 줄 수 없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신 삼촌이 원했던 건 삼촌이 뭘 원했든 상관없어요. 법은 제 편입니다. 김민수가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이게 삼촌의 의료 기록입니다. 유언장 작성 당시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하고 있었다는 증거예요.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변호사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김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40년 전에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도 없잖아요. 영수증이 있어요? 계약서가 있어요? 저는 가방에서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김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영수증을 빼앗듯 가져가더니 뒷면의 메모를 읽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당신 삼촌이 직접 쓴 겁니다. 김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런 낡은 종이 조각 하나로 1,000억을 가져가겠다고? 이게 위조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필적 감정 받으면 됩니다.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김민수가 영수증을 테이블에 내던졌습니다. 좋아요. 법정에서 봅시다. 제가 반드시 이길 겁니다. 그는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변호사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박성호 씨, 각오하셔야 합니다. 이 싸움은 길어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태준아, 너가 준 돈 때문에 내가 이런 싸움을 해야 하나? 하지만, 아니야. 이건 돈 때문이 아니야. 태준이가 저에게 준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지민이한테 하지 못한 말을 전하라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이 싸움에서 이겨야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법정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첫 공판이 열린 날 저는 법원에 섰습니다. 생전 처음 서보는 곳이었습니다. 법정 안은 차가웠습니다. 높은 천장, 딱딱한 의자, 그리고 판사석의 위압감. 김민수가 저 반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변호사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변호사도 여러 고용했구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원고 측 주장하십시오. 김민수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김태준은 유언장 작성 당시 췌장암 말기로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의료 기록으로 명백히 증명됩니다. 따라서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작성된 유언장이 아니므로 무효입니다. 의료 기록이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우리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유언장은 담당 의사와 변호사 입회하에 작성됐습니다. 당시 김태준 씨는 정신이 명료했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습니다. 소견서가 제출됐습니다. 김민수 측 변호사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 박성호가 40년 전 김태준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단순한 영수증 한 장으로는 입증이 어렵습니다. 영수증 뒷면에 김태준 씨의 육필 메모가 있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 본인의 글씨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메모가 언제 쓰인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최근에 위조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재판은 팽팽하게 이어졌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다음 공판까지 양측은 추가 증거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 공판을 마칩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김민수가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박성호 씨 합의하시죠?
합의요? 1,000억 중에서 100억만 제게 주세요. 그럼 제가 소송 취하하겠습니다. 당신 삼촌이 원한 게 그게 아닙니다. 삼촌이 뭘 원했는지 제가 더 잘 압니다. 어릴 때부터 삼촌 밑에서 자랐거든요. 그럼 왜 삼촌이 연락하지 않았습니까? 김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건 제가 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삼촌 돈을 좀 빌렸는데 갚지 못했어요. 그래서 연락이 끊긴 겁니다. 삼촌 돈을 훔쳐 쓰고도 뻔뻔하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겁니까? 훔친 게 아니라 빌린 겁니다. 김민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쨌든 저는 삼촌의 조카입니다. 당신보다 혈연 관계가 가깝죠. 법은 제 편입니다. 그는 어깨를 부딪히며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태준아, 너는 왜 그런 조카 대신 나를 선택한 거야? 집으로 돌아와 또다시 창고를 뒤졌습니다. 추가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를 열고 서랍을 뒤지고 옷장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지쳐서 바닥에 앉았습니다. 이제 끝인가? 그때였습니다. 책장 뒤편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탁! 일어나서 확인해 봤습니다. 낡은 봉투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적힌 글씨, 성우 형님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펼쳤습니다. 성우 형님께. 형님, 미국에 도착한 지 3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연락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형님께서 횡령 누명을 쓰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신문 기사로 봤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형님께서 저를 도와주시다가 그런 일을 당하신 건 아닐까, 그런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연락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연락하면 형님께 더 큰 누명이 씌워질까봐 두려웠습니다. 비겁한 놈입니다, 저는. 하지만 형님, 저는 형님을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제가 만약 형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형님께 모든 걸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번 돈, 앞으로 벌 돈, 모든 것을 형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형님이 저에게 주신 3천만 원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 인생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저는 꿈을 이뤘습니다. 이제 그 꿈을 형님께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형님의 딸 지민이를 부디 잘 보살펴 주세요. 제가 형님께 갚지 못한 은혜를 지민이에게라도 갚고 싶습니다. 형님 건강하십시오. 1988년 5월 3일 김태준 올림.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태준아, 그때부터 이미 계획하고 있었구나. 편지 날짜를 보니 1988년이었습니다. 37년 전입니다. 태준이는 그때부터 이미 저에게 모든 걸 주려고 계획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또 증거를 찾았습니다. 뭔가요? 태준이가 1988년에 쓴 편지입니다. 당장 가져오세요. 법률사무소로 달려갔습니다. 변호사가 편지를 읽더니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건 결정적입니다. 김태준 씨가 오래전부터 박성호 씨에게 유산을 물려주려 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이걸로 이길 수 있습니까? 승산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두 번째 공판 날, 편지가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판사가 편지를 읽었습니다. 김민수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편지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필적 감정이 필요합니다.
필적 감정 결과 김태준 씨의 글씨가 맞습니다. 우리 측 변호사가 감정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김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이 편지는 김태준 씨가 생전에 박성호 씨에게 깊은 은혜를 느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유언장의 진정성을 뒷받침합니다. 김민수 측 변호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님, 이 편지는 1988년에 쓰인 것입니다. 37년 전입니다. 그 이후 김태준 씨의 마음이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그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그건 말이 막혔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다음 공판에서 최종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양측은 최종 변론을 준비하십시오.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김민수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박성호 씨, 돌아봤습니다. 김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제발 100억만 주세요. 제발이요. 저도 빚이 많습니다. 사업 실패해서 파산 직전입니다. 이 유산이 제 마지막 희망입니다. 당신 삼촌은 당신을 위해 그 돈을 남긴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저도 삼촌의 조카입니다. 피를 나눈 가족이에요. 김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이요. 제발.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저는 김민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세요. 100억만. 아니, 50억만이라도. 당신 삼촌이 정말 원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김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 삼촌은 돈을 물려주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은혜를 갚고 싶었던 겁니다.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김민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삼촌 돈을 훔쳤었다고 했죠. 그리고 갚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차이입니다.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 사업이 어려워서 저도 어려웠습니다. 횡령 누명을 쓰고 모든 걸 잃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이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김민수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그를 남겨두고 걸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태준아, 내가 날 선택한 이유를 이제 알겠어. 태준이는 돈을 물려주고 싶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은혜를 갚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제 딸에게까지 이어지길 바랐던 겁니다. 그래, 태준아. 내가 꼭 이길게. 그리고 내 마지막 소원을 이뤄줄게. 그날 밤, 오랜만에 지민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아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그냥 내 목소리 듣고 싶어서. 지민아, 아빠가 곧 너한테 해줄 말이 있어. 무슨 말이요? 아직은 말 못해. 조금만 기다려줘.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요. 곧 알게 될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태준아, 내가 준 마지막 기회를 낭비하지 않을게. 최종 공판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새벽 4시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리어카를 끌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최종 변론 준비를 위해 오전에 만나자고 했거든요. 집안을 정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전 9시 법률사무소로 가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민이었습니다. 지민아, 들어가도 돼요? 그래. 들어와. 20년 만에 제 집에 들어온 딸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차 마실래? 됐어요. 지민이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죠?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소송 관련 서류. 김태준 유산 상속 분쟁.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인터넷 기사 봤어요. 73세 폐지 수집 노인, 1,000억 유산 상속 다툼, 이런 제목으로 떴더라고요. 지민아, 그 노인이 당신이었어요. 처음엔 동명이인인 줄 알았죠. 근데 사진을 보니까 당신이더라고요. 지민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1,000억이요? 1,000억? 지민아, 내가 설명할게. 설명은 무슨 설명? 당신 지금 1,000억 때문에 소송하고 있잖아요. 지민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면서 나한테는 5천만 원 보냈죠? 익명의 후원자라고 거짓말하면서요. 그건 당신이었어요. 그치? 당신이 보낸 거였어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민이가 일어섰습니다. 2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거짓말하고 돈 몰래 보내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민아, 진심이었어. 너를 돕고 싶었어. 돕고 싶으면 진작에 도왔어야죠. 20년 전에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 포기할 때, 혼자 애 키우느라 밤새울 때, 그때는 어디 있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지민이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1,000억이든 뭐든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나한테는 더 이상 나타나지 마세요. 지민아, 당신이 날 버린 그날, 나도 당신을 버렸어요. 우린 이미 끝났어요. 지민이가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지민아, 잠깐만. 내 말 좀. 손 떼세요. 지민이가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바람에 제가 비틀거렸습니다. 벽에 부딪혀 주저앉았습니다. 지민이가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몸조리 잘하세요. 쾅!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아주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박성호 씨, 어디세요? 약속 시간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갈게요. 법률사무소로 갔습니다. 변호사가 최종 변론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지민이 얼굴뿐이었습니다. 박성호 씨? 듣고 계세요? 네. 정신 차리세요. 최종 공판이 3일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길 겁니다. 이기면 뭐가 달라지나요? 변호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예. 1,000억을 받으면 제 딸이 돌아올까요? 그건 안 돌아오죠. 돈 때문에 더 멀어질 뿐이죠. 변호사가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집에 가봐야겠습니다. 지금 최종 변론 준비.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법률사무소를 나왔습니다. 거리를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한강변에 와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물이 흘러갔습니다. 태준아, 나 뭘 잘못한 거야? 내가 준 돈으로 딸을 되찾으려 했는데 오히려 더 멀어졌어. 주머니에서 은행 통장을 꺼냈습니다. 잔액 1,122억 원. 5천만 원을 지민이에게 보낸 뒤에 잔액이었습니다. 이 돈이 뭐가 중요해? 강물에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할아버지? 아이 목소리였습니다. 누구니? 저 수아예요. 엄마 딸. 수아. 지민이 딸이었습니다. 수아야. 어떻게 내 번호를.
엄마 핸드폰에서 봤어요. 할아버지라고 저장돼 있더라고요. 그래. 뭔 일이니? 할아버지. 엄마가 울고 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 오늘 아침에 어디 갔다 온 뒤로 계속 울어요. 밥도 안 먹고요. 할아버지, 엄마한테 무슨 일 있었어요? 엄마가 자꾸 내가 너무했나 이러면서 울어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수아야. 할아버지, 엄마한테 와주세요. 엄마가 너무 슬퍼 보여요. 수아야, 할아버지가 가면 엄마가 더 힘들어 할 거야. 아니에요. 엄마가 할아버지 사진 보면서 울고 있어요. 사진? 옛날 사진이요. 할아버지랑 엄마랑 같이 찍은 사진. 엄마가 어렸을 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수아야, 할아버지는 내 엄마한테 나쁜 사람이야. 가면 안 돼. 아니에요. 엄마가 그랬어요. 할아버지가 좋은 사람이라고. 엄마가 할아버지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보고 싶어서 괴로운 거라고. 그런 말을 했어? 네. 근데 엄마가 저한테 한 말이 아니라 혼잣말이었어요. 제가 몰래 들었어요. 수아야, 할아버지, 제발 와주세요. 엄마 좀 안아주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강변을 벗어나 버스 정류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지민이네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40분을 달렸습니다. 지민이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떨렸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문이 열렸습니다. 수아였습니다. 할아버지, 수아야. 수아가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지민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얼어붙었습니다. 왜 왔어요? 수아가 전화해서. 지민이가 수아를 쳐다봤습니다. 수아야, 내가 전화했어? 미안해요, 엄마. 근데 엄마가 너무 슬퍼 보여서. 지민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아야, 방으로 들어가. 엄마, 들어가라니까. 수아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지민이와 저 둘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민아, 미안해. 내가 못난 아빠였어. 20년 동안 연락 한 번 못한 것도, 너를 혼자 두고 도망친 것도 다 내 잘못이야. 지민이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근데 지민아,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1,000억 이야기예요? 그것도 있지만. 저는 주머니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태준이가 쓴 편지였습니다. 이걸 읽어봐. 지민이가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펼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줄, 두 줄. 지민이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40년 전 내가 도와준 청년이 쓴 편지야. 그 친구가 미국에서 성공해서 나한테 유산을 남겼어. 1,000억이. 응. 근데 그 친구가 마지막으로 부탁했어. 너를 부탁한다고. 내가 너한테 하지 못한 말을 꼭 전하라고. 지민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편지에 눈물이 떨어져 번졌습니다. 지민아, 나 정말 미안해. 20년 동안 아빠 노릇 못해서. 근데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민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그 순간 지민이가 와락 제게 안겼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제가 너무했어요. 아니야, 지민아. 내 잘못이 아니야. 저도 보고 싶었어요. 20년 동안 계속. 나도야, 지민아. 나도 너무 보고 싶었어.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인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방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수아가 고개를 빼꼼 내밀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지민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아야, 이리 와. 수아가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셋이서 안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울음이 멎고 조금 진정됐습니다.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소송은 어떻게 됐어요? 최종 공판이 3일 남았어. 이길 수 있어요? 변호사는 이길 거라고 하더라. 지민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꼭 이기세요. 그 돈은 아빠 거예요. 그래. 그리고 아빠. 응? 이기든 지든. 이제 도망가지 마세요. 우리랑 같이 있어줘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그래, 지민아. 이제 안 도망갈게. 그날 밤 저는 지민이네 집에서 처음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손녀 수아가 차려준 밥이었습니다. 맛은 없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이었습니다. 최종 공판 날이 밝았습니다. 새벽부터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민이네 소파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오전 6시쯤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어나 보니 지민이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어났어요? 응. 밥 먹어요. 법정 가기 전에 식탁에 앉았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말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먹어보네. 내가 차린 밥. 맛없을 거예요. 요리 실력이 늘지 않아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찌개를 한 입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다. 거짓말. 진짜야.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지민이가 웃었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딸의 웃음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지민이가 넥타이를 매주었습니다. 아빠, 오늘 꼭 이길 거예요. 그래. 저도 같이 갈게요.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아니요. 같이 가야 해요. 아빠 혼자 두면 안 돼요. 수아도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갈래요. 수아야, 너는 학교. 오늘 결석할래요. 할아버지 응원하고 싶어요. 결국 셋이서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지민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아는 반대편에서 제 팔을 꼭 껴안았습니다. 이 순간이 꿈 같아.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법정 앞 복도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민수도 보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박성호 씨, 준비되셨죠? 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청석에 지민이와 수아가 앉았습니다. 저는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김민수는 원고석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최종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측 최종 변론하십시오. 김민수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우리는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김태준의 유언장은 그가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됐다는 것을, 그리고 피고 박성호는 고인과의 관계를 과장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한다는 것을. 변호사가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김민수 씨가 고인의 유일한 혈족이라는 사실입니다. 법은 혈연을 우선시합니다. 우리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혈연이 전부가 아닙니다. 고인의 진심이 더 중요합니다. 변호사가 편지와 영수증을 제시했습니다. 이 증거들은 김태준 씨가 40년 동안 박성호 씨를 잊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단순한 금전 거래가 아니라 인생을 바꾼 은혜였습니다.
김민수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1,000억이 넘는 유산을 혈족이 아닌 타인에게 넘기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하십시오. 그때였습니다. 방청석에서 누군가 일어섰습니다. 지민이었습니다. 재판장님, 판사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방청객은 발언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앉으십시오. 지민이가 앉지 않았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박성호의 딸입니다. 그리고 김태준 씨의 편지에 언급된 그 딸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판사가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증언석으로 나오십시오. 지민이가 증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놀라서 지민이를 쳐다봤습니다. 지민아, 너가 왜? 판사가 물었습니다. 증인, 성함과 관계를 말하십시오. 박지민입니다. 박성호의 딸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습니까? 지민이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재판장님, 제 아버지는 20년 동안 저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게 이 재판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제 아버지가 횡령 누명을 쓰고 모든 걸 잃었을 때 저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짐이 되기 싫다며 떠나셨습니다. 지민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나를 버렸다고. 하지만 지민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김태준 씨의 편지를 읽고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누명을 쓰면서도 가난한 청년 하나를 도와줬다는 것을, 그리고 그 청년이 40년 동안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것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재판장님, 제 아버지는 폐지를 주우며 살아왔습니다. 73세 노인이 새벽 4시에 일어나 리어카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손 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그런 아버지를 김태준 씨는 기억했습니다. 40년 동안. 그리고 마지막 소원으로 아버지에게 유산을 남겼습니다. 지민이가 김민수를 쳐다봤습니다. 혈연이 중요하다고 하셨죠? 하지만 4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조카와 40년 동안 마음속에 간직했던 은인 중 누가 더 가족입니까?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지민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제 아버지는 이 돈이 필요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김태준 씨의 마지막 소원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겁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지민이가 방청석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지민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지민아. 판사가 서류를 넘기더니 말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제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법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원고 김민수는 피고 박성호가 부당하게 유산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본 결과 고인 김태준이 박성호에게 유산을 남긴 것은 명백한 의사표시였습니다. 김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특히 1988년 작성된 편지는 고인이 오래전부터 박성호에게 유산을 물려줄 의사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영수증과 수첩은 두 사람의 관계를 명확히 입증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고인 김태준의 유언장은 유효하며 피고 박성호가 정당한 상속인임을 인정합니다. 쾅!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이상 선고를 마칩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긴 거야? 변호사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축하합니다. 박성호 씨. 방청석에서 지민이와 수아가 뛰어왔습니다. 아빠, 할아버지,
지민이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이겼어요, 아빠. 이겼어요. 그래, 이겼구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태준아, 내 마지막 소원 이뤘어. 김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법정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 태준아. 내 조카를 이렇게 보내서.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김민수가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김민수 씨. 김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뭐하러 오셨어요? 당신 삼촌이 당신을 미워한 건 아닐 겁니다. 그런 위로는 필요 없어요. 위로가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이거 제 번호입니다. 나중에라도 연락하세요. 왜요? 동정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당신도 태준이 가족이니까요. 김민수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지민이와 수아에게 돌아갔습니다. 아빠, 이제 뭐 할 거예요?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태준이한테 인사하러 가야지. 어디로요? 미국. 태준이 무덤이 거기 있을 거야. 그럼 저희도 같이 갈래요. 그래, 같이 가자. 우리는 법원을 나와 햇살 아래 섰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 그리고 40년 만에 갚은 은혜. 태준아, 고맙다. 너 덕분에 내 딸을 되찾았어. 하늘 어딘가에서 태준이가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 뒤, 인천공항, 출국장 앞에 섰습니다. 지민이와 수아, 그리고 저, 셋이서 미국행 비행기를 타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빠, 짐 다 챙겼어요? 응, 다 챙겼어. 수아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비행기 처음 타봐요? 응, 처음이야. 저도 처음이에요. 같이 처음 타는 거예요. 73년을 살면서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권도 이번에 처음 만들었습니다. 탑승 수속을 마치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태준아, 이제 너를 보러 간다. 12시간을 날아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렌터카를 빌렸습니다. 지민이가 운전을 했습니다. 아빠, 어디로 가야 해요? 변호사가 알려준 주소가 있어. 실리콘밸리 근처래. 1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 작은 언덕 위의 공동묘지였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묘지 관리인에게 물었습니다. 김태준 그레이브? 관리인이 지도를 보더니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오버데어. 섹션 C, 로 15.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15번째 줄. 그곳에 작은 묘비가 있었습니다. 김태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민이와 수아도 옆에 앉았습니다. 태준아, 나왔다. 목이 메었습니다. 40년 만에 너를 보러 왔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 잎사귀가 바스락거렸습니다. 너가 준 돈으로 내 딸을 되찾았어. 고맙다, 태준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너가 마지막으로 부탁했잖아. 지민이를 부탁한다고. 약속 지켰어. 이제 지민이랑 같이 살 거야. 지민이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태준 아저씨, 제 아버지를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수아가 꽃을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태준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태준아, 이제 가봐야겠다. 근데 꼭 다시 올게. 묘지를 내려왔습니다. 공항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에서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이제 뭐 할 거예요? 응? 1,000억이 있잖아요. 뭐 하고 싶은 거 없어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집 하나 사야겠다. 너랑 수아랑 같이 살 집. 그것만이요? 그리고 나머지는 기부할까봐. 지민이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예, 기부요? 응. 태준이가 나한테 준 건 돈이 아니었어. 은혜였어.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한테도 나눠줘야지. 하지만 아빠, 1,000억이에요, 1,000억. 나 혼자 쓰기엔 너무 많아. 100억은 너한테 줄게. 수아 교육비랑 내 미래를 위해서. 나머지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쓸 거야. 지민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태준이가 원했던 게 그거였을 거야. 은혜를 갚는 게 아니라 은혜를 나누는 거.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직원님, 기부하려고 합니다. 얼마를 기부하시려고요? 900억 원입니다. 직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예, 900억? 네. 고아원, 양로원, 그리고 빚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쓰고 싶습니다. 고객님, 정말 하시겠습니까? 네. 기부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김태준 장학재단. 태준이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227억 원. 100억은 지민이에게 줬고 127억은 제가 가졌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집을 샀습니다. 작은 빌라였습니다. 방 3개짜리. 지민이와 수아, 그리고 저를 위한 집이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짐을 나르며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이제 폐지 안 주우실 거죠? 아니, 예, 계속 주울 거야. 왜요? 돈도 있는데. 20년 동안 내 삶이었어. 그걸 갑자기 버릴 수는 없지. 하지만, 그리고 지민아, 돈이 있다고 해서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야. 일하는 게 나를 살아있게 만들어. 지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조심히 다니세요. 그래. 다음 날 새벽 4시,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나갔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외롭지 않아. 집에 돌아가면 지민이와 수아가 있으니까. 폐지를 주우며 생각했습니다. 태준아, 너가 준 건 돈이 아니라 가족이었어. 오전 8시, 폐지를 다 팔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열자 밤 냄새가 났습니다. 할아버지 왔어요? 수아가 뛰어나왔습니다. 응, 왔어. 빨리 손 씻고 와요. 엄마가 아침 차렸어요. 식탁에 앉았습니다. 지민이가 밥을 떠다 줬습니다. 많이 힘들지 않았어요? 괜찮아. 이제 익숙해. 앞으로는 제가 같이 나갈게요. 아빠 혼자 하기 힘드실 텐데. 아니야. 너는 수아 챙겨야지. 수아는 학교 가면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다, 지민아.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화려하지 않아도, 많이 가지지 않아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는 이 순간. 이게 바로 태준이가 저에게 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한 달 뒤, 김태준 장학재단 첫 장학생 선발식이 있었습니다. 20명의 학생이 선발됐습니다. 모두 가난하지만 꿈이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덕분에 대학 갈 수 있어요. 나한테 고마워할 필요 없어.
김태준이라는 사람한테 고마워해. 김태준이요? 응. 40년 전 자기를 도와준 사람을 평생 잊지 않았던 사람이야. 너도 나중에 성공하면 너를 도와준 사람을 잊지 마. 네, 약속할게요. 학생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40년 전 태준이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태준아, 내 은혜가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어. 6개월 뒤,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는 날, 저는 리어카를 끌고 평소처럼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리어카 위에 폐지 대신 다른 게 놓여 있었습니다. 낡은 통장이었습니다. 40년 된 그 통장, 예금주 김태준, 잔액 0원, 모든 돈을 다 쓴 빈 통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통장은 단순한 통장이 아니었으니까요. 태준이와의 약속이었으니까요.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통장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태준아, 내 돈 잘 썼어. 은혜를 갚는 데 썼어. 바람에 벚꽃잎이 날렸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리어카 위에 떨어졌습니다. 통장 위에도 떨어졌습니다. 아름답구나.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옆에 앉았습니다. 돌아보니 지민이었습니다. 아빠, 여기 있었네요. 찾았어요. 너 왜 나왔어? 아빠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지민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행복해요? 응, 너무 행복해. 저도요. 아빠 만나서 너무 좋아요. 나도야, 지민아. 우리는 그렇게 앉아 벚꽃을 바라봤습니다. 리어카 위에 빈 통장. 그 통장에는 이제 돈이 아니라 추억이 가득했습니다. 40년 동안 잊지 않았던 은혜. 20년 동안 돌아오지 못했던 가족. 그리고 마침내 되찾은 행복. 태준아, 고맙다. 너 덕분에 내 인생이 바뀌었어. 너가 준 건 1000억이 아니라 사랑이었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치 태준이가 하늘에서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73년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대문을 열자 수아가 뛰어나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케이크 만들었어요. 케이크? 무슨 날이야? 할아버지 생일이에요. 잊으셨어요? 아, 맞다. 오늘이 제 생일이었습니다. 74세가 됐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니 작은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민이가 초를 켰습니다. 아빠, 소원 빌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태준아, 내가 하늘에서 행복하길, 그리고 지민이와 수아가 건강하길, 마지막으로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많아지길. 초를 불었습니다. 케이크를 나눠 먹었습니다. 달콤했습니다. 73년 인생에서 가장 달콤한 맛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지민이와 수아는 잠들었습니다. 저는 혼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습니다. 태준아, 보이니?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어. 내 은혜 덕분에. 리어카 위에 놓인 빈 통장. 그 통장은 이제 제 인생의 증거였습니다. 가난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인생. 누군가를 도왔고 누군가에게 도움받았던 인생. 그리고 마침내 행복을 되찾은 인생. 고맙다, 태준아. 내 덕분에 나는 다시 살아났어. 창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편안하게 잠이 왔습니다. 꿈속에서 태준이를 만났습니다. 40년 전 그 청년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아니야, 태준아. 내가 더 고마워. 형님, 행복하세요? 응, 너무 행복해. 그럼 됐습니다. 형님이 행복하시면 저도 행복합니다.
태준이가 웃으며 사라졌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4시. 일어나 리어카를 끌고 나갔습니다. 오늘도 폐지를 주우러 갑니다. 하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습니다.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돌아가면 웃으며 반겨줄 가족이 있으니까. 리어카 위에 빈 통장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태준아, 너가 준 건 돈이 아니라 인생이었어. 고맙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요.